김정우. IT 기술 전문가 경영혁신 전문가 유영민. 통해야 한간다.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오기형.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친구, 마음이 따뜻한 남자 박주민. 과학기술의 해양기자분 문미호. 정보기관 선진하는 내 손에 김명기. 시원한 편지한 방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 박희승. 네, 무대 위에 올라오신 여군 인사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찍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 어벤져스의 토시 한번 해볼게요. 그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혹시 저희 17일 더불어 콘서트 보신 분 계세요? 네,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고요. 전통을 디자인하고 한국의 얼을 세계에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 군데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큰 집은 충남 당진이에요. 아버님 고향인데 당진에 있는 볏짚을 묶어서 볏짚 의자를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감성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지나 단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을 누구나 갖고 싶고 가질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생활 속에 와닿는 전통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특했나봐요. 그래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주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강연에서 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한지 바스켓이고 한지 컬렉션이에요. 단청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는 궁궐이나 사찰 속에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 단청의 뜻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생활 속에 조금 더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한지로 단청 브로치를 만들어서 이건 기본적으로 복을 기원하는 거거든요. 복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를 몸에 지닐 수 있게. 그리고 이 반청문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제가 가공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요. 뭘 막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벽장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금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이 앞에 불 꺼주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화면불?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이 이제까지는 전 세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콜롬비아 전시 사진이고요. 네, 대한민국에 제가 돌아왔어요. 한 6, 7년 동안 유럽에서 전시를 마치고 대한민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첫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막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은 막 완전히 리액션 짱이잖아요, 걔네들.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좋아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공예인 분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 나도 똑같이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시간 들여서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링크립이라고 하는 제품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컵홀더이자 컨테이너인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철저하게 검수를 하고 품질이 좋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합니다. 제가 수출을 아주 자랑스럽게 한 36개국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링크립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만들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36개국에 뿌렸던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5년이요? 15년이요? 몇 살이세요? 저 28년. 네, 알겠습니다. 네, 15년. 네, 15년 동안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근데 비슷해요. 사실 제가 2006년에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요. 2015년, 지금 2016년이잖아요. 개발하는데 3년, 그리고 재개발하는데 2년, 그리고 지금까지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조그만 제품 만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 그냥 나도 똑같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요,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왔어요. 36국에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또 안 팔리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이 자기네 매장에서 가짜 제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리잖아요. 나는 영세한 자영업자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구글에 찾아봤더니 짝퉁이, 죄송합니다, 가짜 제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한국의 디자이너가 한 제품을 알면서도 수입해서 파는 거였습니다. 전 정말 바닥을 긁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떠올렸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헬조선. 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청년들 많이 힘드시죠? 헬조선 입에 붙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결국엔 사실 제가 지적 재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경고장을 보내서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거 카피하고 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일까? 봤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은 원래 글 쓰는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라는 것으로 1년에 2천억이 넘는 로열티를 받고 계세요. 글을 하나 잘 써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맨딘이라는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80세거든요. 근데 이 제품 아시죠? 이 제품을 디자이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디자인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62살에 이 제품을 했고요. 24년 동안 절찬리의 베스트셀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DDP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셨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자기 제품이 80세까지 잘 팔리면서 존중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시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요, 만드는 시간에 대한 존중, 이것들을 안 해준다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바로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시켜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드는 사람 또 있겠죠. 이렇게 옹기나 다랑아리를 만드는 공예가 분들도 만드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천의 사진이에요. 인천에 공장에 계신 분들도 많은 것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예전에 휴대폰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테드라는 프로그램, 이게 테드 형식이라는 기사 보셨죠? 이게 그 원작 프로그램이에요. 테드가 뭐의 약자냐?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디자인이에요. 무언가 만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는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기도 했지만 무언가 사회적 의무에 대한 것을 선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과학자분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에 속해서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예요. 1920년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각기병에 많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각기병에 걸렸는데 부자들이 각기병에 걸리고 서민들은 각기병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뭔가 식물에 답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고기 먹고 현미 먹었는데 서민들은 풀떼기만 먹었는데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 무언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농장을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식물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키웠을까요? 일단 굉장히 넓은 경작지. 이게 250만 제곱미터인데요. 여의도의 3배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플랜팅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자라요. 새싹이. 그럼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네, 농약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농약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당벌레를 풀고 풀잠자리를 풀고 낮에는 매를 풀고 밤에는 올빼미를 풀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한 시간에 매가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수확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줄기 밑둥과 뿌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기계로 원래 갈아엎습니다. 그래야 빨리 되니까요. 근데 이분은 양을 푸는 거예요. 양이 손살같이 달릴까요? 아닙니다. 야금야금 이렇게 먹겠죠?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시간이 돈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 본질, 우리에게 나쁜 제초제나 뭐 농약이나 다른 것들을 쓰지 않고 식물 자연 그대로의 유기농 방식을 1930년대부터 연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염전이 많아요, 그렇죠? 서해안에는 이제 염전이 많죠. 소금 염전 체험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이게 체험은 참 재밌지만요. 그 체험을 해서 소금을 체험을 벗어나서 이게 생계로 소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넓은 데를. 그럼 어떠시겠어요? 맛소금 아니면은 일반 천일염 가면은 뭐 5,000원, 뭐 맛소금은 1,000원 정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해서 소금을 모은다. 우리 지금 청년들 나는 염전을 가꿀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까요? 생각 안 들겠죠.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소금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요, 그때 지금은 화학소금 먹지 않지만 20년 전만 해도 화학소금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화학소금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천일염 그리고 송화라는 것을 같이 섞어서 송화소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송화는 지금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거 뭔지 아세요? 다식이죠. 다식은 송화가루로 만듭니다. 근데 왜 다식은 송화가루로 만들었을까요? 예뻐서? 색깔이 고와서? 송화에는요,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우리 조상들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지금 마카롱 먹잖아요. 다식, 디저트로 훌륭한 다식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천일염이랑 착덕궁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를 연구해서 정말 최고의 소금을 만들기를 연구했습니다. 20년 넘게.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 빙산을 보시면 이 아래 과정, 저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9년 동안, 2년 동안 개발하고 3년 동안 찾아다니고 무역 바이어 찾아다니고 하는 기간들이 훨씬 더 길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일반 사람들이 보는 과정은 바로 수면 위에 있는 과정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수면 위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나라는 수면 위, 아래쪽 과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죠. 하지만 두 개, 이 35년의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해방됐나 싶었는데 우리끼리 막 치고받은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받으면 무엇이 단점이냐? 바로 국토가 황폐화된다는 겁니다. 국토뿐만이 아니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의 가옥, 주거생활, 입고 먹고 살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게 그 황무지를 우리가 47년 동안 한강의 기적으로 이루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한복 입지 않고 고무신 신지 않고 이렇게 세련되게 살고 있는데 47년 동안 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거의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정말 기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47년 동안 나라를 완벽하게 복원했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이 빠졌을까? 경제성장의 뒤에 밀려서 우리는 바로 전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우리의 근대 문화를 발전시키기 이전에 준비된 선진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고무신 없다고 울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키 운동 없으면 막 울었습니다. 막 짜증내고요. 그리고 나는 농구를 하지 않아도 마이클 조던은 나의 우상이었고요. 게스 청바지는 하나씩 다 입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요, 이 드라마를 아십니까? 저를 설레게 했던 추억의 레밍턴 스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찌나 잘하던지. 그쵸? 뭐 코스비 가족, 플래시, 맥가이버, 어머,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미드가, CSI가 우리나라 언어 성우가 이렇게 한다면 좋을까요? 좀 유치하겠죠. 근데 이때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엑스파일입니다.
저희는요 경제주도의 성장으로 인해서 역사나 문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랐어요. 역사교육, 주변 건물, 제품. 주변에 오래된 건물 뭐가 있나요? 서울에는요 구방포 아파트가 40년 됐습니다. 근데 그 구방포 아파트가 아주 멋지고 나이스한가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모아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2000년 기둥을 보러 갑니다. 사진 찍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이 위에 것들, 이 위에 패턴 너무 익숙하시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패턴이에요. 이 아래 패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녀자들이 밥보자기를 쓰던 겁니다. 칠봉문양이에요. 너무 예쁘죠? 스카프도 아니고 밥보자기입니다. 저희 때는요 안네 프랑크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랫분은요. 아랫분 누구시죠? 암송 선생님. 네. 모르고 자랐어요. 모르고 자랐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분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일기를 쓰셨다는 거는 저는 대학에 들어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른쪽 위에 저거 뭐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하지 않아도 자랐을 때 다 풍경화, 수채화물감, 아크릴물감 다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른쪽 아래 뭔가요? 저 풀떼기는 뭐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파란색을 내기 위해서 썼던 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요? 다 우리 건데. 왜냐? 우리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간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바로 전통이라고 합니다. 전통을 잇는 사람들을 바로 장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앞에 그 두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광경을 우리 주변에서 봐왔을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시간에 대한 귀중함을 알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급속하게 발전됐고 건물도 갑자기 어제 없었다가 오늘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언가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된 환경을 살아도요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시간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거죠. 멋지고 쿨한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요 이 광고 정말 떴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그리고 한동안 이 광고는 굉장히 오래됐었죠. 멋지고 쿨한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패러디가 됐고요. 예전에 휴대폰 기억해보세요. 다 연예인이 광고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휴대폰 전문가인가요? 아니잖아요. 냉장고 앞에 왜 서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모델 기억나시나요? 무슨 역할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가 특징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TV 앞에 멋지게 서 있으면 TV가 팔렸습니다. 마찬가지죠. 한때 김연아 선수가 안 나왔던 광고가 없었죠. 이렇게 우리는요 사실 광고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컬러 TV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만담이라는 거, 제주꾼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멋진 사람. 컬러 TV인데요 만담꾼은 너무 멋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쁘고 늘씬한 키 큰 사람, 멋진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언가 콘텐츠가 없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 한때 개콘 굉장히 인기였죠. 그렇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무언가 그 개콘 선수들 개콘 그 나오는 사람들 무언가 딱 삶을 들어가서 보니 힙해하고 힙해. 뭔가 좀 그래.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은 다르려나 해서 재벌이라든지 재벌 이사라든지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성취자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 박지영 선수가 TV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광고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나랑 너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진짜인 사람입니다. 이 진짜인 사람은요 내가 무엇이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명감, 그리고 나 자신의 만족을, 나 자존심을 위한 자존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의 보람, 내가 이 일을 성취했을 때의 성취감, 그리고 내가 전문성과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그 브랜드의 광고인데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선전을 했어요. 그렇죠? 멋지게 가방 들고 나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국에서 미국 최초의 우주인들입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인, 여성 우주인, 달에 발을 디뎠던 사람, 그 우주선의 선장입니다. 다 같이 달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커맨드는 뭐냐면요. 어떤 여행은 우리의 인간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멋지지 않나요? 이 브랜드는요. 실제로 162년이 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분을 보면 보세요. 뭐 범상치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만 아이폰의 광고를 보면요. 연예인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우리는 누구의 혜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비유가 됐었죠. 이 사람은 아이폰을 디자인한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그 영상에 보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아이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보세요.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 포즈를 취하시는지, 그렇죠? 항상 일관된. 그리고 이 브랜드는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치고 서 있죠. 결국 이 사람이 만든 무언가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호의호식하려고, 기득권 자리지키려고, 난 애플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겠어. 그리고 난 갑질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아니겠죠. 아까 그 사명감, 자존감, 보람, 성취감, 이러한 것들로 브랜드를 만든 것이겠죠. 꿈, 미래, 자존심, 보람, 성취감, 전문성, 실력. 지금 청년들, 이것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시대인가요? 많이 힘드시죠. 문경에 있는 삼식지소의 장인이십니다. 지금도 예전의 방식으로 한지를 맡고 계시고요. 아들이 이어서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한지가 취급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지만 유명 박물관에서는요, 이분의 종이를 쓰기 위해서 루브르, 바티칸, 스미소니언 뮤지엄에서 이분의 종이를 사기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뭐 겨울연가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힐링 캠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치미, 그리고 뭐 냉부. 사실 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화려한 음식이지만 내 냉장고에는 얼린 냉동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삶에 다가가는 컨텐츠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되고요. 아까 이분 1920년대에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유기농 공법 하셨던 분 잘 되셨을까요? 잘 되셨을까요? 이분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1위, 세계 판매 1위, 지금도 부동의 2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한영양 건강보조식품의 브랜드예요. 아까 제가 농장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뒤에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81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소금 하셨던 분 잘 되셨을까요? 네, 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고의 소금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었대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소비자들의 경향이 바뀌어서 웰빙, 건강 이런 것들로 관심이 바뀌어서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치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정치는요, 보이는 것이 정보,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보시면요, 예전에 5.3 민주항쟁이 있었을 때는요, 언론이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전에 11, 14일 시민집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종편분들께서 무질서, 물대포, 중퇴, 밧줄, 차별 이러한 단어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폭력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개돼지라고 합니다. 개돼지니까 짖다가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청년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바보로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보세요. 요즘은 뭐 SNS 뉴스, 카카오,
라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기서 종편발 믿으시는 분 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없으시죠? 네, 너무 편향된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TV에서 비춰지는 것들은 이렇게 어둡고 무언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누구는 자식 걱정을 TV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어려워. 정치인들의 이야기야. 그리고 보기가 싫고 왜냐하면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치는 우리들 위한 거죠. 그렇죠? 투표와 반값 등록금이 이해가 되십니까? 광주는 왜 민주화의 상징이죠? 정치인들은 왜 계속 멸지에 가는 거죠? 이러한 뉴스들은 사실 정치인의 뉴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 정치인의 행동이 곧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치인 한자리 하기,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걸 거야. 힘의 상징이지, 갑 중에 갑이지. 하지만요, 정치인들은요 정말 국가를 위한 사명감, 우리 민족을 위한 자존감, 국민을 위한다는 보람, 성취감, 산 경험에서 온 전문성,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시점에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성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가 더 여성을 위한 이해가 공감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고 바로 내 생활에 와닿아야만 정치가 뉴스가 내 것이 되고 청년들은 투표장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요. 우리의 진실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요. 행동이 없고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싶고 알기 쉽고 스스로 찾아 나서는 국민과 더불어가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정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쿨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점점 재밌어지고 흥미있고 쉽게, 알기 쉽게 변할 겁니다. 오늘 행사는 반드시 재밌을 것이고요. 이 감동, 이 재밌는 거, 이 흥미를요, 주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살기 좋게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지금 처음 쳐보고요. 힙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어색하고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분장을 하는데 특별히 저희 부대변님께서 넉넉히 발라주시라고 굉장히 많이 발랐습니다. 그래서 깔끔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리가 불편한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불편한데 앉아 계신 분들께 괜히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일부의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변호사가 되고 올해가 11년 차인데 돌이켜보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도 정말 자주 내려갔었고요. 평택에 미군기지가 이전된다고 그랬을 때 도둑이 대출이 많이 가가지고 그때 참 신기한 걸 많이 시켰었어요. 저보고 혼자 덩그러니 책상 갔던 길바닥에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상담해서 제가 손잡고 안에다 넣어드리고 이런 식의 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밀양 문제가 됐을 때 또 내려가서 많이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쌍차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도와드렸었던 것 같고 재작년부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옆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송한데 제가 좀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회의를 하세요. 거기는 제가 약속을 꼭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제 순서가 좀 끝나면 실례를 무릅쓰고 좀 가도록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셔서. 자, 여러분, 국가가 도대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걸 보십니까? 그렇죠. 국민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키워나가야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최근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가 무능해서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 생활을 못 살게 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세월호 참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국가 어디 있지? 국가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이들 지금 다 죽고 있는데 국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강정 공사 일지예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소송을 여러 가지 제기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요. 막는다는 게 뭐 꼭 완전히 뭐 막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었어요. 다 안 됐죠. 이 과정에서 해군과 정부는 마을에서 임시총회 했다. 마을에서 임시총회에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강정이라는 마을을 일방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수세대 그 땅을 일구 오셨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이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셔야만 됐었던 상황이 처해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주에는 지금 그 살기 좋다는 그 강정 마을에 전국에서 지금 전과자 숫자가 제일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마을에 관을 팔아야 될 지경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군기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마을 투표라도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하게 해달라. 그래서 한 표라도 더 해군기지 건설이 많이 나오면 우린 다 깨끗이 포기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이 해군이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임시총회도요. 정말 재미있는 게 1900여 명의 마을 주민 중에 87명만 참석해서 이루어진 마을 총회입니다. 저 회의를 근거로 너희들 이미 찬성했으니까 따지지 마, 묻지도 마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였던 겁니다. 밀양은 어떨까요? 밀양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부는 5개 면에서 주민 설명했다. 했으면 됐잖냐. 주민 설명회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땅 강제로 수용하겠다는데 무슨 불만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이 주민 설명회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면의 인구만을 기준으로 봤어도 0.6%만 대상으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수용되는지도 몰랐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든지 통지가 옵니다. 땅 수용됐으니 수용보상금 찾아가라고. 저 땅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산을 들어가셔서 개간하신 땅이에요. 정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땅이었어요.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밀양의 할매들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박근혜 정부 보고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공산당이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 만나는 날. 그거 무슨 얘기십니까? 혹시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귀가 쫑긋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들 보고 하도 정북이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를 근데 그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공산당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들이 배웠던 공산당은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을 억누르고 독재를 하는 걸 공산당이라고 배웠다. 근데 지금 내가 겪어본 이 밀양의 상황은 내가 배운 그 공산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강정마을이나 밀양에 계신 분들을 그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제도 또는 이런 분들이 안 생기게 미리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요. 대규모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 수용해도 되니? 너희들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겠니? 이거 필요한데 안 된다 그러면 조정하고 협의하고 계속 바꿔나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도 좋고 기간도 단축하고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연구 결과 수많이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무한 방패장이나 이런 걸 계기로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건설될 예정인 송전탑만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번 저런 식으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땅에서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약이나 협정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에 의해서 체결하고 공포되는 조약 이런 것들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일부의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조약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나요? 정답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나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이거는 그런 조약이 아니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라고 하면서 처리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번에 그 성노예 사건. 예, 그것도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시도였습니다. 저건 그냥 이름이 협정이다. 저거는 협정이니 국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여러분 저것은 군사정보를 완전히 일본과 공유하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주권, 군대 관련된 그런 어떤 조약, 즉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조약이 아니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슬퍼서 진짜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피해자에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들끼리 얘기해놓고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배상 근거를 포기하는 이상 당연히 주권의 제약에 관련된 조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국민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께서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조약의 체결 과정을 통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2012년 기준으로 1334건인데요. 조약의 수는 2861건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조약의 숫자가. 근데 그 중에 81.8%에 해당하는 조약이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체결했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법과 같은 효력을 정부가 국회나 국민과 상의 없이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법을 만드는 기구는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돼서 대통령령을 만들면서 국회에서 허용됐던 범위를 완전히 무시한 대통령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가족분들이 삭발하고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사진이 담긴 영정을 들고 행진하셨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시켜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효화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관련된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 아직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야가 만들려고 했었던 그 국회법보다 좀 더 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 국회법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국가 권력기구들은 어떻습니까? 검찰,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입니까? 아까 나왔던 영화, 그 영화에서 검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내부자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그 원인했던 수사를 보고 법조인들의 78.8%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을까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아예 검찰이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었고요. NLL 대화록 유출, 그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더니만 그 대화록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그대로 읽었던 사람이 나 그거 찌라시 보고 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그 찌라시가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수사 안 하고 대충 수사한 후에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 이게 바로 검찰의 현재 모습입니다. 검찰 통제돼야 됩니다. 맞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들을 국민이 투표로 뽑습니다. 국민이 투표로 뽑은 검사장들은 누굴 무서워합니까?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을 무서워하는 검찰, 우리가 힘 모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국정원은 어떨까요?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초원 복집 사건 때 이후로 계속해서 정치 관여, 선거 관여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국민의 통제를 받고 있을까요? 전혀. 정답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의 대선 개입 의혹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누가 봐도 정치 개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선거 개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건 뭡니까? RCS라는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혹시나 국민의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치는 어떻게 보면 국정원 시대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국정원이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서 사실상 왜곡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정원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맞죠? 우리 국민들은 비판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맞죠? 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안 가르쳐 주는 상태에서 이거 문제 아니야? 저거 문제 아니야? 나 이거 걱정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비어를 우리가 퍼뜨리고 싶어서 퍼뜨립니까? 저도 장인 영감한테 메르스 사태 때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기 조심해라 저기 조심해라. 그분들이 야, 유언비어 퍼뜨려서 박근혜 정부 뭐 되게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겠습니까? 저 메르스 안 걸리게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알아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데 이 병원은 좀 안 가야 된다는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장인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해야 됩니까? 그럼 부모들을 유언비어 유포로 다 처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메르스 방역 실패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누가 실패했다고요? 정부.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소통하는 걸 막았던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의록 생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율받고 회의록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규율받는데요. 실제는 아예 회의록조차 안 만드는 정보부처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대부분 없다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뭘 갖고 비판하죠? 비판할 근거도 안 만들어주는 정부를 뭘 갖고 비판합니까? 역사 속에서 깜깜하게 자기네들 은근슬쩍 뭔가 해버리고 국민들은 모르게 하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언비어 유포한다고 그러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맞죠? 네. 미국은 선샤인 엑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든 연방정부든 회의 단계부터 모든 자료를 회의록이면 회의록, 서면이면 서면 형태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거 좋은 건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 여러분들 언론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네. 세월호 참사 때 만들어진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뭐죠? 기레기입니다. 기레기. 기자 쓰레기란 뜻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4월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체육관에 방문해서 했을 때 옆에 해수부 장관이고 이 옆에 해양경찰청장이 서가지고 500명의 잠수사를 동원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모든 언론이 다 동일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어땠죠? 잠수사 동원된 사람은 10명에 불과합니다. 10명을 500명으로 만든 거예요. 장비도 굉장히 적은 장비만. 가족분들이 그래서 도보로 서울로 올라오시려고 했었죠.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언론들이 진짜 구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야 진짜 안 되고 있다, 안타깝다, 정부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계속 보도를 했다면 가족분들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주에서. 근데 언론에서는 현장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언론에서 마치 진짜 500명의 잠수사들이 막 구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지금 아이가 그렇게 됐지만 4월 19일 날 본인들이라도 서울로 올라가서 이걸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진도 대교까지 걸어가신 거잖아요. 경찰에 가로막혀서 못 올라오셨지만 언론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국정화 대선 개입으로 저희들이 몇만씩 모여서 집회할 때 KBS, MBC 뭘 보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름에 행주는 삶아서 써야 된다를 저희가 10만 모여서 데모하는 거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여름에 행주는 그건 저도 알아요. 삶아서 써야 된다는 거. 여기 그런 거를 매일수로 울면서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서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십니다. 언론 바뀌어야 됩니다. 언론이 왜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S 사장이나 MBC 사장 사실 대통령과 여당에서 임명한다고 봐야 됩니다. SBS 방송 연장하려면 방송통신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 언론 허가 구조나 지배 구조는 사실상 언론의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칠 거 굉장히 많죠? 네. 한숨 나오죠? 네. 근데 하지 않고서는 점점 더 우울하고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갈 겁니다. 자, 강정, 밀양, 세월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셨던 평범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제도도 없었고 그렇게 되신 뒤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시민 아닌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사실 인천 시민의 행복을 말씀드리면 인천 시민만 행복해지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다른 강화도 인천입니다. 경기, 충남, 강원, 경상, 전라, 제주 또는 저 북한까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께 지금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죽고쇼. 네. 행복합니다. 표창원 씨하고 같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천이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자꾸 들립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정말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가 전국에 보도가 됐죠.
물론 인천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다만 뉴스에 포착되고 크게 알려졌을 뿐이고 CCTV에 적나라한 모습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세 가족이 참담한 함께 죽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인간에게 또 동물 모두에게 가장 강한 본능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본능. 생존 본능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특히 우리 과거 6.25 전쟁 때 그 참담한 풀뿌리 먹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참담한 현장에서도 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수단에서, 소말리아에서 뉴스로 보는 그 참담한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지만 버티고 살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우리 박주민 변호사 말씀하셨던 우리 세월호 참사 정말 그 영상만 봐도 울컥울컥 하는데 그 아이들이 휴대폰에 남긴 영상 속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 춥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그 열망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강한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자기의 목숨을 던질 때는 오죽해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이런 극단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급이죠.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 여기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귀엽고 명랑한 어린이들도 꽤 와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집에 있는 손자 손녀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도는 3년 연속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를 알아야 고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고쳐내야 우리가 행복해지겠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유와 욕구가 있으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루트 비엔호벤이라는 사람이 30년 동안 이걸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의 이름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줄이고 줄여서 딱 두 가지 조건으로 봤더니 하나는 안전이요, 또 하나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더라. 나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게 냉장고에 가득가득 고여있다 하더라도 내 옆구리에 칼이 들어와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막 북한에서 대포 날리고 핵실험하고 곧 우리가 전쟁 날 것 같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행복하실 것 같아. 답을 안 하시니까. 예. 또는 막 나에게 중병이 걸려서 곧 죽을 것 같아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기만 하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안전하잖아요, 여기.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정, 밀양, 쌍용, 용산 그런 참사 희생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 동료, 친구 서로 믿고 정을 쌓고 사랑하고 이래야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와르르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안전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 안보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안전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위기에 내몰리면 나 개인의 부와 또는 우리 가족의 행복,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경제적 안전의 개념도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내일 일주일 앞, 한 달 뒤, 그리고 태풍, 지진, 뭐 이러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되겠죠.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되겠죠. 아울러 질병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외래 전염병이 들어온다면 국가를 믿지 못하겠구나. 나를 지켜주지 않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박주민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사실이나 정보도 알려주지 않는데 국민이 죽건 말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북한에서 계속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 옆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이 넘치고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는데 홧김에 불을 질러서 방화 사건이 창궐하는데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는 국민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알아서 메르스 안 걸리게 해야지. 알아서 위험한 배 타지 말아야지. 알아서 전쟁에 대비해야지. 알아서 가계부채 많이 쌓아두지 말고 현명한 재테크하고 알아서 해고하지 않을 기업에 들어가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요. 도대체 내가 문제냐? 개와 늑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이 왜 무너집니까?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물어봅니다. 꿈이 뭐예요? 물론 여전히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어요. 탐정이 되고 싶어요. 그런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만나지만 가슴 아픈 게 제가 이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절대로 공무원 비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이요. 얼굴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왜? 공무원이 되면 신날 것 같아? 공무원이 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 아니요. 왜? 엄마 아빠가 공무원이라도 돼야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 다음에는 대기업 사원이요. 경제적 안전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으니까 밥 굶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집 한 칸이라도 부여잡고 차라도 굴리면서 사람답게 살려면 우선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곳, 철밥통, 무너지지 않을 회사, 이게 한 개인의 꿈이요 희망이요 기대가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글라데시처럼 소말리아처럼 너무 절대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어떻습니까?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계 몇 위권? 세계 10위권. 자랑할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랑하면서 늘 뭐라 그래요? 요즘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죽어갑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국회법이고 뭐고 비상사태니까 무조건 이 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게다가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내쫓아야만 기업이 산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언제는 사람이 미래다 이러면서 들어오시오 우리 회사로 들어오시오 고용을 막 해놓고서 국가도 그렇게 고용 장려금 주고 고용하라고 해놓고서 이제는
내쫓기 편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국민 앞에서 서명하고 호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근로자들이 게으르고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노동자들이 노조 일으켜서 맨날 쌈박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쌍용차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경영진의 잘못 때문 아닙니까? SK 최태원 회장 이상한 점쟁이 같은 사람 만나서 선물 투자한다고 수천을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회사 돈 횡령해서.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사면 특사로 나왔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해줬죠? 그 이면에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다보스 포럼 이런 곳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바꿔지고 있는 변화되는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려면 과거처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의 기업 환경 경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정치인들이 모여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만장일치 답은 포용적 성장입니다. 함께 더불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소상인, 벤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각각의 개인들이, 국민들이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러한 국가적인 재건, 미래 성장 동력의 창출, 아까 우리 김빈 기자님도 말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애를 써야 하는 그 비용들, 거기에 들어가야 할 국가 재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자방으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자방 때문에 투입돼야 할 금액이 75조 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감사원이 눈 감아준 곳 또는 들여다볼 수 없는 누수 현상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적자 IMF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걸 메꾸려고 정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담배 쏠리고 또 뭐 올려요? 소주값 올리고 연말정산 세금 폭탄 거기에다가 벌금 과태료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다 누굽니까? 서민 호주머니 지갑 털어서 75조 메우려고 난리 노력이 가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앞서 보여드렸던 행복하지 않은 인천 중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었죠. 아동학대 심각합니다. 울산에서도 심각한 문제, 김천에서도 심각한 문제. 그 어린아이가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 하는 이야기는 처벌 강화입니다. 처벌만 강화시키면 아동학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을 학교 안 오는 아동들 집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관 출신입니다. 경찰관들 안 그래도 경무에 시달리는데 지금 발생한 도둑 잡고 강도 잡고 살인사건 해결하는데도 힘이 부치고 모자라고 취객대 대상으로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리고는 112 출동 수당 건당 몇 천씩 준다고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화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아동학대 심각하니 학교 안 오는 아이들 확인하러 경찰관 보낸답니다. 이게 대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범죄 문제에는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상에 대한 대책, 눈에 보이는 것들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는 거죠. 흔히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여드름이 나면 여드름을 짜는 거죠. 여드름 좀 나 보셨죠? 저게. 예, 저도 별명 중 하나가 분화구입니다. 달분화구. 너무 여드름을 짜서 분명히 저는 거울 보면 이거 짜버리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대책이 될까요? 오히려 더 곰고 세균 들어가고 악화되죠. 범죄 문제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아동학대 문제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단속 안 하면 안 되죠. 심각한 아동학대범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죠. 당연히 단속하고 당연히 처벌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수술도 하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죠. 저항력을 키워야 되겠죠. 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체질 개선은 어떤 노력을 하면 가능할까요? 밥 잘 먹어. 네, 몸은 그렇죠. 우리 사회 범죄는,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은, 성폭력은 밥 먹으면 해결됩니까? 되나요? 복지적 개입.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보십시오. 저는 그들을 무수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 괴물이고 악마일까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학대범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가 어렸을 때 아동학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맞았기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자신은 맞았지만 아이들은 때리지 않고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때리지 않고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줄 방법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다 처벌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아무리 때리는 아빠라도 엄마라도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때리지만 말게 해주시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아동학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복지적 개입입니다. 국가가 사회복지 비용을 확대시켜서 일단 아동학대의 근본적 원인인 학대 가해자들의 어려움, 스트레스, 곤란, 알코올 중독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아울러 부모 기술, 학대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고 바람직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술, 대화, 협상, 애정, 애착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기술, 국가가 도움 주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지적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동복지 예산 나날이 깎이고 있습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입니다. 오죽하면 아동복지 기관들, 복지부와 함께 일하면서 친한 정부와 가까운 그런 아동복지 단체와 기관들마저 아동복지 현 상태는 큰일 난다. 예산 좀 늘려달라. 시위하고 호소합니다. 보십시오. 늘 OECD 최하위급입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데 경찰만 보내고 처벌한다고 아동학대가 근절되겠습니까? 행복의 조건,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안전이라는 게 담보가 되어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불필요한 갈등이 좀 없어야 행복해질 수 있겠죠. 서로 믿을 수 있겠죠. 돈독할 수 있겠죠. 보십시오. 어버이연합과 효녀연합이 서로 대치합니다. 엄마 부대와 우리 학생들이 서로 대치합니다. 싸웁니다. 누구 때문에? 박근혜 때문에요. 엄마연합, 엄마부대, 어버이연합 이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부대라고 자처합니다. 이런 문제, 복지 문제, 경제적 안전망 문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문제, 국민의 알 권리 차단하는 문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권을 짓밟는 문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제대로 지켜달라는 문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제대로 잘하라는 것, 이런 비판을 하면 종북이라 빨갱이라
왜 자꾸 정부를 쥐어 흔드느냐? 잘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왜 자꾸 비판하느냐? 그러면서 어버이와 자녀가 갈등하게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사진 뭡니까? 폭식투쟁. 듣다 참 희한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인간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후의 수단이 단식투쟁이죠. 그 강한 생존 본능을 억누르면서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입니다. 오죽하면 자녀와 자식을 잃은 그리고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가 제대로 좀 진상조사해 주길 바라면서 단식투쟁하는 그 현장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이 상황,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 시간이 다 됐다고 빨간색으로 나오네요. 저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한 좀 가능한 좀 파란색으로 해주시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죠. 국가의 주권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상을 당당히 펼치고 있으니까, 북한이라는 늘 존재하는, 늘 이상한 짓하고 늘 도발하는 그 집단, 왜 꼭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같은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늘 위기가 조정될까요? 왜 빈부격차는 이리도 심할까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해야 할까요? 왜 무전유죄 수십 년 동안 그 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세월호 희생자가 아니니까, 난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니까, 난 사법 피해자가 아니니까, 난 경찰서 갈 일, 법원 갈 일 없으니까, 우리 집은 철거되지 않을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정의 없이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아이 공부 잘하니까 된다. 지금은 그럴 것 같죠? 언제 우리가 밀양이 되고, 언제 우리가 강종이 되고, 언제 우리가 쌍용이 되고, 언제 우리에게 무도하고 잔인한 폭력적인 차별이 가해질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우리 가정도 나도 우리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 위기 상황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두고 탈출할까요? 우리가 탈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아래에서는 김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밑에 있는 것처럼 무수하게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위에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약자는 보호받고 강자는 존중받는 사회, 성공과 부가 멸시당하지 않는 사회.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경쟁이 싫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그들의 기회가 다시 부여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이 무너지고 혼이 비정상된 이 사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와 계신 여러분이,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 팩트TV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상식 있고 양심 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뒤돌아서지 말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함께 대한민국을 바꿉시다.